경기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줄이겠다는 경기 아리백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임기 안에 원전 6기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명대까지 내려가면서 퇴원하는 어린이집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도 최근 5년 사이 4,0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10수년간 이어진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사업 백지화가 결정되면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광명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시민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김동연 지사 임기 중에 원전 6기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백창현 기자가 전합니다. 시흥 시화단지에 위치한 공장입니다. 옥상을 주차장으로 설계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절약하는 비용은 약 8천만 원에 달합니다. 당사의 에너지 절감량으로 따지면 전기료로 환산하면 한 8천만 원 정도 연간 절약할 수 있는 걸로 절감할 수 있는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아리백 비전은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30%까지 올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까지 감축하는 계획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임기 내 9기가와트의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원전 6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경기도 알리백의 목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30% 그리고 탄소 배출량 40% 감축입니다. 경기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의 참여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도내 산업단지의 건물 지붕 총 면적이 2억 제곱미터 수준이기 때문에 30% 정도 지붕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발전 비중 목표량의 8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에너지 절약이 도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공공기관의 전력 소비량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해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탄소 중립 실천 문화가 확산하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관건은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조입니다. 경기도는 지자체와 협력을 추진하고 주민 참여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나선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마을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를 태양광 발전소로 만들고 전력을 생산해 판매하는 사업인데요. 예상 수익률이 연 50%에 달해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최근 에너지 자립 사업을 진행한 농촌 마을입니다. 가정집은 물론이고 마을 곳곳에 쓰지 않은 땅마다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공용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에서 지난해 거둬들인 수익만 960여만 원. 주민들은 이 돈으로 함께 사용하는 운동시설과 휴식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운영하는데 어마어마한 보탬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앞으로도 마을에다 무슨 지원 사업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마을에다가 50km 이상만 해주면. 경기도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전기 판매금 등을 나눠 갖는 기회소득 마을 조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출자금만큼 배당받는 방식입니다. 100kW 발전소 기준으로 10명의 주민이 참여할 경우 주민 1인당 출자해야 하는 돈은 약 360만 원 정도.
발전기를 설치하고 전기와 친환경 인증서 REC를 판매한 돈을 나눠 가질 경우 임대료와 관리비를 빼고도 1인당 월 15만 원의 배당이 가능합니다. 연수익률로는 약 50%, 발전기 수명이 20년인 것을 감안할 때 누적 수익금은 3,600여만 원, 원금의 10배까지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경기도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약 26억 원을 투입해 최소 16곳 정도를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임대 계약만 체결하면 거의 모든 공간을 이용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 농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나섰는데 수원에선 벌써부터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시내 한 공원에서 나무들이 무분별하게 베어지고 있는데요. 울창한 숲을 잃었던 공원이 민둥산처럼 파헤쳐지자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름드리였던 나무가 밑동만 남아 있습니다. 한편엔 전기톱으로 베어진 나무들의 잔해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수원시 조원동의 한 공원. 시민들은 울창한 숲을 잃었던 공원이 하루아침에 민둥산처럼 파헤쳐지자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평소에 다니면은 나무들이 굉장히 좀 굵어요. 그래서 그늘도 많이 지고 위에 이렇게 평상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나쁘지 않았는데 나무까지 꼭 베가면서 그걸 넓게 할 필요 있었을까? 지역 환경단체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03년에 공원이 조성된 걸 감안하면 나무들의 나이도 20살이 넘었다는 건데 공사를 이유로 마구 베어내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숲을 좀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나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나무를 최대한 존치를 하고 그분들이 숲의 기운을 좀 느낄 수 있게 저는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공원 개선 공사를 시작한 수원시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나무를 잘랐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열었는데 나무가 너무 많아 공원이 폐쇄적으로 보이고 우범지대가 될까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통 기회가 되면 단체하고 해서 협의해가지고 좀 조정을 해보려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다시 검토 중입니다. 환경 친화 도시를 표방하며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수원시. 한쪽에선 생태숲을 조성하자며 나무를 심고 다른 쪽에선 나무가 너무 많다며 베어내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이에 따른 지방 소멸에 대해 전국 케이블 방송이 공동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명대까지 내려갔는데요.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 어린이집도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전국의 어린이집은 5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HCN 경북방송 전복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주시 도심 한가운데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1995년 처음 문을 연 뒤 지난해 5월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 또 다른 어린이집. 개원 20년 만인 올해 4월 폐원했고 이 자리엔 명상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100명도 넘는 아이들을 대기를 하고 있었고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그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출산율이 그만큼. 지난해 전국 시단위 기초단체 77곳 중 유일하게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상주시. 2015년 60곳에 달하던 어린이집은 현재 28곳만 남았습니다. 24개 읍면동 가운데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13곳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내 동네에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내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거든요. 차량 지원비라든지 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거기 30분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을 한 명을 태우고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줄폐원은 상주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어린이집 7,0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기간 노인 복지시설은 약 9,000곳 늘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출생률이 해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정부는 국가의 보육 책임 강화를 내세워왔습니다. 경북도의 보육 관련 사업만 40여 개, 여성과 아동복지 정책, 시군구 자체 사업까지 합치면 보육 지원책은 수백여 개가 넘습니다. 저출생 대책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여전히 망설여지기만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과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 저희 교직원들을 위해서도 그 작은 보건소를 지켜주듯 저희 어린이집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지역 어린이집들도 운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10,000곳을 훌쩍 넘었던 어린이집이 지난해 말 기준 9,400여 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김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앞 유치원. 문이 잠긴 채 임대문이 팻말만 걸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놀이터는 먼지로 뒤덮였고 시설 곳곳이 부서져 있습니다. 운영난으로 문을 닫은 건데 주변의 다른 곳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예산을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은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육적으로다가 질 좋은 보육과 또 선생님들도 좀 더 능력 있는 선생님을 이제 채용할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까 해서.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도 운영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영유아 수 감소에 코로나와 경제 침체 등이 더해지면서 현재 원생이 정원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짐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퇴직을 하게 되고 영유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정원 충족률이 약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상황들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실제 통계로 현실을 살펴보죠. 4,098. 최근 5년 사이 폐원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수입니다. 운영난에 매년 수백 곳씩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도내 어린이집 현황 보실까요? 2020년 1,800여 곳이었던 그 수가 2021년 1,170여 곳, 지난해는 말 기준으로 9,430여 곳으로 등록돼 어린이집 수가 10,000곳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그 수가 증가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2020년 1,060곳이었던 그 수가 지난해에는 1,320여 곳으로 전체에 비해선 여전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 모두 운영상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내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78%입니다. 많은 어린이집이 정원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아이들이 줄고 운영이 어려워지면 문을 닫는 곳도 더 늘어나겠죠. 지자체마다 각종 지원금의 국공립 전환 사업들도 이어지곤 있지만 폐원 숫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원 문제가 다시 경력 단절과 출산율 감소를 비롯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 지역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줄었다고 해서 보육의 예산을 아이 숫자에 맞게끔 줄이지 말고 시설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보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지금의 지원 규모를 유지하고 좀 더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절벽 속에 줄어드는 어린이집. 단순한 양육이 아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큰 관점에서 해법을 마련해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추세인데요.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자는 취지지만 예산 부담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딜라이브 이승준 기자입니다. 전국 광역시도 17중 12곳이 최근 다자녀 기준을 2자녀 가정으로 완화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을 낮췄고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을 막내 기준 만 18세로 올리는 방안과 전기료와 난방비, 양육, 보육, 교육,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조례가 현재 시의회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2자녀가 이제 다둥이 가정이 된다고 하는 볼 수가 있으니까 그 가족서부터 지원을 한다 하면 좀 더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정책 방향이 잡히고 있지만 지자체로 범위를 좁히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노원구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약 2,000세대인 반면 2자녀 이상 가구는 약 2만 세대로 지원 범위가 세대 기준 무려 10배 이상 넓어집니다. 지원금 기준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좀 변경한 후에 2자녀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서 안 그래도 지금 하반기 취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자녀로 확대하는 거는 올해 당장 하기는 좀 어려움이. 광역시로 범위를 넓혀봐도 부산시의 경우 예산 부담이 큰 탓에 기준 완화가 2년 넘게 포류 중인 상태입니다. 별로 재정 자립도가 좀 달라서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는 다자녀 가구 지원이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일률적으로 이것이 옳다, 이 기준을 따라라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지금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복지 범위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 문제 해결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기 위해선 각 지자체별로 집행부와 관련 기관의 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예산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인데요. 전남 지역의 경우 올해까지 3천억 원이 넘게 배정됐는데 현재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LG 헬로비전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랜 기간 수도권에서 생활하다 현재는 신안과 목포 등에서 낙지 조업 활동을 하는 임정인 씨. 지난해 신안군에서 어선을 임대받아 본격적으로 어업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임 씨가 월 임대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3만 원 정도. 신안군이 중고 어선을 구입한 뒤 어선 가격의 0.3%를 임대료로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임 씨는 직접 어선을 구입할 경우 수억 원이 필요해 부담스러웠지만 이 사업을 통해 적은 금액으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안주할 수 있고 시골에서 정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사업 혜택을 받고 운영을 해 간다면 충분히 자기가 속한 신안군에서 정착해 내리라 봅니다. 신안군은 지난 2019년부터 청년 어선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비로만 추진됐던 사업은 지난해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투입돼 탄력이 붙었습니다. 당초 30억 원대였던 예산 규모가 2배 이상 올라 74억 원으로 증가한 겁니다. 이처럼 전남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 유입 정책을 마련한 시구는 모두 16곳. 해남군은 오는 2026년까지 솔라시도 기업단지에 전문 기술학교를 설립해 일자리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할 계획입니다. 진도군은 내년까지 폐교를 활용한 청년 창업 공간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랜드마크시 어떤 사업 발굴 또 지역 간에 연계할 수 있는 시군 간의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이와 함께 전남도가 추진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또한 청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순천과 무안에는 지상 4층 규모의 청년 문화센터가 조성되는데 창업 점포와 공유 사무공간, 체육시설 등이 마련됩니다. 광양과 목포, 여수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처음으로 설치됩니다. 도에서는 청년 정주 여건 개선, 그다음에 청년들의 창업, 그리고 출산 지원 정책을 3가지 바탕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 대대적인 기금을 투입해 새로운 사업에 나선 전남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안양시가 지난 1일에 태어난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을 2배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종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둘째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셋째는 300만 원, 넷째부터 500만 원이었던 지원금을 셋째부터 1,000만 원 지급으로 변경했습니다. 광명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기재부가 실시한 3번째 타당성 조사에서도 타당성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긴 시간 반대운동을 펼쳐온 광명시와 시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구로 차량기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18년 만에 판가름 났습니다. 기재부는 9일 오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에 대해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3차례나 이전 사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사실상 이번 결과로 백지화가 됐습니다. 결과가 나오자 광명시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 철회를 환영한다며 국책 사업이라고 해도 국민 주권과 지방 분권이라는 시대 정신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명백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광명시를 포함해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구로 차량 기지의 그 민원을 해소하지 않고 광명시로 이전하는 거에 대한 반감 때문에 무산됐다고 보거든요. 타당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전날 기재부 앞에서 삭발 시위까지 벌였던 주민들도 크게 환호했습니다. 미세먼지와 분진, 소음 공해로 인한 고통은 물론 식수로 쓰는 정수장 오염 우려도 큰 상황이었는데 모든 것이 해결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이제 좋은 환경을 물려주게 된 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기지가 들어오면 한 100년은 가는데 일단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게 돼서 너무 감사하죠. 광명시는 차량기지 이전 백지화에 따라 신천, 신림선,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과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18년간이나 이어진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사업 백지화 확정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번 백지화 결정은 광명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앞장서서 범시민운동을 이끌어온 이승호 공동대책위원장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광명 시민분들의 바람대로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먼저 좀 축하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이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이어진 문제였잖아요. 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설명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2005년도에 정부에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구로의 민원, 구로 차량기지 때문에 이제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민원 해소를 위해서 옮기기로 한 건데 이제 발표는 균형 발전이라는 말씀으로 한 거죠. 네. 그 아시다시피 국내에 1974년에 1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면서 차량기지를 1호선 가장 근접한 구로역 근처에다가 만드는 거죠. 근데 그때는 거의 허허벌판이었고 그 유수지라서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자체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제 민원이 발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원인이 된 겁니다. 구로 차량 기지가. 아, 그러니까 구로구 주민들의 어떤 이제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차량 기지를 광명으로 옮기겠다. 네, 이제 예. 이런 그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당연히 광명시 입장에서는 뭐 반발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초기에는 좋게 나왔었어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제 뭐 차량 전철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2016년도에 이게 바뀐 거예요. 애초에 그 땅도 23만 평방미터였는데 이게 28만 원으로 늘고 예산도 9,700억인가 그랬었는데 이게 1조 717억으로 늘었어요. 또 길이도 9km에서 10km로 늘고 그 당시에는 이 산이 도덕산 주기 산이 있거든요. 그 산을 존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 산도 아예 없애버리는 걸로 나온 거예요. 그 기지 출입 나오는 기차가 나오는 선도 동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동네가 완전히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재조사를 해달라. 예산도 늘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타다서 재조사를 해달라고 우리가 광명시에서 주기차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2020년도에 재조사 결정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재조사 결정이 내려지고 네.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건데. 이루어지는데 네. 발표를 빨리 해야 되는데 국회 선거가 있다 보니까 또 이거 늦춘 거예요. 발표를. 네. 늦춰서 올해 들어까지 온 거예요. 23년까지. 국회의원 선거할 때, 지방선거할 때 계속 이거 시기를 놓친 거예요. 발표 시기를. 시작은 2020년도에 했는데 네. 국회의원 선거 거치면서 지방선거 거치면서 또 대선도 거치면서 이거를 늦춰진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 이제 윤석열 이제 현재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을 때 그 구로구 지역에 가서 그 차량 기지 이전을 좀 약속을 했었잖아요. 당시에는 좀 굉장히 심경이 좀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요? 너무 실망이 컸죠. 왜냐면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건 뭐 결정이 된 거나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후에 지방선거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또 서울시장도 국민의힘 쪽에서 당선이 되시고 또 구로구청장도 국민의힘 그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거의 우리는 이거는 어렵겠다 이런 실망감에 젖어서 더 강한 투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죠. 네. 그래서 뭐 정말 그 이제 그때부터 좀 강력한 이제 투쟁이 좀 시작이 되고 네, 시민들이 이제 뭉치기 이제 네,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결과를 얻기 전까지 정말 수개월 동안 네, 네. 정말 그런 그 권리대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셨는데 네.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촛불로 제가 지금 초를 지금 준비해 왔는데 그 당시 이게 썼던 건데요. 촛불로 하고 그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쓴 그 엽서, 국토부 장관에게 이 기재부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 엽서 작성해서 전달한 거.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신사적으로 투쟁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이러면 각오로 그 삭발식도 기재부 앞에서 했죠.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여성분도 한 분이 참여하셔서 참 아시다시피 여자는 머리 깎는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가슴 미어지는 그런 투쟁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했죠 저희가.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여성분들까지 이렇게 삭발을 결심할 할 정도로 정말 우리 광명 시민들의 반대가 정말 심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좀 정말 강력하게 반대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그 광명시 그 부지 옆에 250m 옆에 그 노원 정수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노원 정수장은 우리 광명시만 시전이 아니고 시흥, 부천, 인천 시민 86만 명이 마시는 물이에요. 그 근처에 이런 분진을 발생하는 게 들어온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광명시에 그 도둑산하고 구름산이라는 큰 명산이 있는데
그 두 산을 연결하는 그 축이 있어요. 그 축이 아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경이 파괴되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모든 이런 국가 정책을 할 때는 그 지역의 단체장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협치를 해가는 게 중요한데 이게 누락이 된 거죠. 이거가 가장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정말 뭐 좋은 시설도 아니고 엄청나게 규모도 큰 시설이 광명으로 온다는 건데 이게 우리 뭐 주민분들 또 뭐 정치인들 이런 협의도 없이 이제 일방적으로 결정됐던 부분들 맞습니다.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결국 이제 지난 9일에 기재부가 타당성 조사 결과 이제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사업이 이제 백지화가 됐는데요. 이 백지화를 그 결정하게 된 것이 사실은 이 경제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이제 광명 시민분들의 반대 이런 것들이 감안된 거란 그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좀 들으실 때 소감이 좀 어떠신지요? 정말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경으로 우리가 일을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조건에서 우리가 다 불리했어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정책 기반자들이 다 국민의힘 쪽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거의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기차게 골기대회도 하고 또 국토부에 두 번이나 가서 항의 시위도 하고 또 촛불 시위도 하고 또 시민책 운동장에서 또 골기대회도 하고 그 삭발 시위도 하고 또 우리가 저기 국회에서 또 이거 정책에 대해서 정책 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국토부에서 참석도 안 했어요. 참석해서 자기들 의견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시민 또 관계자분들 또 정치하는 분들 이분들의 도움이 있지 않았으면 이런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이제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로 이제 지역사회 의견이 좀 무시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이제 좀 극복해내신 이런 사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좀 좋은 사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정말 좀 그 잘된 일이라고 저희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이제 바람대로 구로 차량기지 이전은 완전히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네. 그 이제 앞으로는 좀 광명시의 발전을 위한 활동들을 이어나가실 텐데요. 네네. 좀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우리 투쟁 함께 해주신 분들 네. 또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광명시의 그 노원사동 쪽에 3개 신도시가 들어와요. 그 이름이 광명시흥 3개 신도시인데요. 근데 그게 들어오면 교통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데 제가 일을 좀 더 시민 활동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광명시 노른자 근로자 복지관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곳을 광명시가 인수를 해서 거기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이 들어왔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광명시와 협의해서 일을 하고 싶고요. 그동안 저와 함께 그 투쟁을 같이 해온 박철희 집행위원장, 또 양기대 이모경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박승원 시장님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을 해왔고요. 또 시도의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분들은 시민분들이죠. 그 시민분들이 이렇게 자기 일처럼 나서 주시지 않았으면 뭐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시민들 힘이 그 도화전이 돼서 폭포가 돼서 이런 큰 일을 이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성 동탄에서 시작된 경기 지역 전세 피해가 수원과 안산 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 중인데요.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선
보증보험을 가입시켜주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 전세보증보험 시행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에 대해선 경기도가 보험료를 지원해 보증보험에 가입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보증금 기준 2억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증료, 보험료는 경기도가 지원해주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전세 보증금 규모로 약 한 2억 이하, 그리고 집행부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이 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동탄 오피스텔을 시작으로 확산하고 있는 전세 피해는 인근 수원과 오산, 안산 지역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지난주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212건 중 화성시가 63건으로 가장 많고 수원이 절반 정도인 31건, 안산 20건, 오산, 용인, 광주, 성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탄 오피스텔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144명으로 늘었고 피해 금액은 경찰 추산 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군 전세 피해 상담소도 화성시에 이어 시흥시 등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전세 보증보험 관련 조례를 6월 중에 제정하고 하반기 중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입국한 아이들을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공교육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경기 침체 속에 지원이 줄어 더 이상 학생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학버스가 마을 안으로 도착합니다. 반가운 얼굴로 학생들은 운전기사와 인사를 나눕니다. 학생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고려인 후손 등 중도 입국 청소년들. 운전기사는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장으로 직접 운전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로뎀나무 국제대안학교는 60명의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한국어는 서툴지만 한국이 자신의 나라라고 말하는 청소년도 적지 않습니다. 원래 억지로 한국에서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국은 또 다른 조국입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버지가 가게 됐는데 2년 전에 근데 하필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못 들어오고 계세요. 이제는 우리 집이죠. 이 학교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지원을 받아 10명의 교사가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국적 취득이 어렵고 고교 진학도 쉽지 않아 이곳 교육이 한국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이 학교는 꿈을 이루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잘 공부하고 여기서 그림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4년 전 12명으로 문을 열어 꾸준히 학생 수가 증가한 이 학교는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70명이 넘었는데 10명의 학생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후원 등으로 인근 아파트 등을 임대해 기숙사로 사용하는데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원이 끊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개조해 만든 학교이다 보니 학생 수가 증가하면 안전 문제가 생기는 것도 한몫합니다. 6평 정도 남짓한 공간에 13명에서 15명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사실은 정말 포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안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학생을 받지 않아요. 이곳 대안학교는 교장과 그의 가족 기부 등으로 겨우 돌보고 있지만 이제는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17세 이상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 가려면 교장 선생님이 일단 허락해 줘야 돼. 위탁이 아닌
인가를 받아서 이 학생들을 수용해서 여기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상급 학교까지 대학교까지 자연스럽게 진학시키는. 지난 2021년 교육부 조사 기준 중도 입국 청소년은 3만 8천 명. 국적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명시와 같이 제도권 안에서 졸업을 인정받고 이 사회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그래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볼게요. 우리 친구들 울타리에 올라가서 놀면 너무 위험해요. 과자까지 먹으면 더 위험합니다. 내려와서 천천히 놀도록 해요. 우와, 그네를 타는 친구가 있네요. 이 친구 그네 제일 재밌게 타는 방법이 뭐예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좋아가지고 잠깐! 이렇게 줄을 꼬아서 타다가 이 줄 사이로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서 손가락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네를 탈 때는 줄을 꼬지 않고 바르게 양쪽 손잡이를 하나씩 잡고 바르게 앉아서 타주세요. 잠깐만, 엉덩이를 이렇게 그네 밑으로 내리면서 놀면 재밌겠지만 엉덩방아를 찧어서 다칠 수 있습니다. 그네 주변을 보면 항상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그네를 타는 친구 앞뒤로 뛰어다니다가는 그네랑 부딪힐 수 있겠죠? 울타리 주변에서 대기해주세요. 미끄럼틀을 탈 때는 재밌다고 이렇게 거꾸로 미끄럼틀을 걸어서 올라가는 친구 설마 없겠죠? 미끄럼틀 아래에서 올라가다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친구랑 꽝 부딪힐 수도 있고 미끄럼틀 밖으로 떨어져서 머리, 팔다리 부러질 수 있어요. 미끄럼틀은 항상 계단으로 올라가서 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이번에는 친구들이 놀이터로 나가기 전에 안전하게 옷을 입고 나가는지 점검 한 번씩 해주세요. 이렇게 줄넘기를 목에 걸고 놀거나 태권도 띠 또는 운동화, 끈이 있는 운동화를 신었을 때는 끈 등이 놀이기구에 걸리지 않도록 모두 운동화는 꼭 묶어주고 줄넘기랑 태권도 띠는 풀어서 벤치에 보관해 놓고 가벼운 차림으로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전하고 건강한 5월 우리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할 5월을 맞아 오늘은 놀이터 안전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보호원의 통계에 따르면 놀이터 내에서 일어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4,076건으로 매해마다 1,000여 명의 어린이가 놀이터 안에서 다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어린이 이용자의 부주의입니다. 미끄럼틀, 그네 등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추락사고가 가장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이들이 골절부터 사망에까지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놀이기구 이용 안전수칙을 배우고 아이들에게 안전수칙을 알려주려는 노력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기에 안전하고 편안한 복장인지도 꼭 한번 체크해 주세요. 놀이터 안전사고의 두 번째 원인은 시설물 하자입니다. 최근 놀이기구가 파손되거나 놀이터 바닥이 갈라지는 등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현재 우리 아이가 놀고 있는 놀이터의 안전검사 현황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놀고 있는 놀이터의 시설물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의 사진을 찍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보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놀이터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놀이터의 위험한 환경을 바로잡는 노력을 다 함께
꾸준히 해나간다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겠죠? 모든 어린이들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5월이 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